우리가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자기네 땅이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엔 대륙신라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광교토대왕 비문에는 왜가 391년에 바다를 건너서 왔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400년에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광교토대왕 비문에 나오는 이 사건들이 왜와 신라 백제에 관한 사실들이 삼국사기하고는 맞지 않죠. 삼국사기엔 전혀 그런 기록들이 안 나왔죠. 그래서 삼국사기에서 이 당시 이제 기록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반도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전제에서 광교토대왕 비문에 나와 있는 신라 백제 외 이 세력들이 대륙에 있는 세력들이 아닐까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대륙신라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륙백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대륙백제는 대륙신라보다 기록이 엄청 많아요. 중국 기록에. 삼국사기에는 김부식이 딱 두 번 써놉니다. 이 백제 동성왕 때 북유와 전쟁한 기사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최추원 열전에 최추원이 고구려와 백제가 강할 때는 군사가 100만이어서 위쪽으로는 지금 산동반도 지역을 흔들고 남쪽으로는 양자강 유역을 다 흔들었다라고 하는 대륙백제 이야기를 두 군데 써놨죠. 그러니까 김부식이 중국 기록을 봤는데 안 써준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보면 김부식이 없던 이야기를 창작해서 놓은 건 없어요. 안 써준 게 많은 거죠. 써야 되는 걸 안 써준 게 상당수 있다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부식이 삼국사기 편찬하면서 김부식을 비롯한 고려 사관들이 이거 편찬할 때가 벌써 1145년 이때가 되는데 1500년 전의 일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고 지금 1500년 전의 일이라 그럼 언제예요? 고려시대 지나서 그야말로 삼국시대 일이니까 우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남아있는 사료 가지고 쓰는 건데, 김부식이나 고려 사관들이 남아있는 사료를 실은 것 중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료들, 특히 백제나 신라의 위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백제 온조왕 13년 초기전 6년쯤의 기사인데요. 온조왕이 나라 동쪽에는 낭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서 번갈아 변방강역을 침범하니 편안한 날이 적다고 말했다. 이 기사도 이해가 안 가죠? 뭐냐면 나라 북쪽에는 낭랑이 있고 하면은 지금 남한 강단사학들 식민사학은 평양이 낭랑이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백제 북쪽에는 이 낭랑이 있고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동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그렇게 되면 항상 이걸 바꿔요. 이 동자는 이 북자를 잘못 쓴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건 바꿀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식민사학에서 말하는 대로 낭랑이 평양이면은 백제 온조왕이 뭐라 그랬어요? 나라 동쪽에는 낭랑이 있다 그랬죠? 그럼 백제는 어디 있어야 돼요? 바다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가 말갈이 있어야 되고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으면은 이 기사는 잘못 쓴 기사가 전혀 아니에요. 동쪽에는 낭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라고 했으면은 이 기사에서 말하는 백제 위치가 어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또 백제가 패수와 대수를 건넜다라고 돼 있잖아요. 패수 강이 어딘가 여러 설들이 있지만 어떤 특정한 강 이름들이 옮겨다녀요,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이 패수라는 강을 갖다가 지금의 하북성, 나나를 보기도 하고 대릉하를 보기도 하고 여러 이제 설들이 있죠. 그럼 이런 여러 기록들하고 같이 비춰보면은 이 기록도 대륙에 있었던 백제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또 하나 이제 중국 기록들을 보면은 중국의 북사 백제 열전에 동명의 후손 중에 구태가 있었는데 어질고 신의가 돈독해서 대방고지의 나라를 세웠다. 이 대방고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방고지. 한나라 요동태수 공선도가 딸을 부인으로 삼게 해서 마침내 동의의 강국이 되었다. 처음에 백가가 건너왔다고 해서 백제라고 이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공선도, 공선탁이라고도 하는데 이 공선도가
누구냐면 이 서기 204년에 세상을 떠나는 인물인데요. 요동 양평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하고 서쪽으로는 오한을 공격했다고 중국 기록들에 이제 나오는 인물인데요. 그러면 요동 사람인데 동쪽으로 고구려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대 요동 지역 사람이라는 거죠. 이때 삼국지에 보면 이 공손도 집안 열전이 있어요. 그 집안 열전을 보면 이 공손도 집안의 수건 사업은 뭐냐면 옛날 요동, 지금의 하북성 일대를 차지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집안의 왕국을 세워서 위나라와 고구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이 집안의 수건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공손도의 아들이 공손강이란 사람인데요. 공손강이 낙랑군 둔유현 남쪽 황무지에다가 대방군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남한의 강단 사학자들은 낙랑군 둔유현이 지금의 황해도 황주라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냐? 이유 전혀 없어. 그냥 갖다 찍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남쪽에다가 황해도 남쪽에다가 대방군을 갖다 놓는데 원문에 분명히 둔유현 남쪽 황무지에 대방군을 세웠다라 그랬는데 지금 황해도 남쪽이 황무지예요? 아주 곡창지대예요. 그러면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네 해야 되는데 아니야. 찌우다 석희지 선생님, 이병도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분들이 역사의 신이야. 그냥 따라가면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공손도의 손자인 공손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위초고 삼국이 싸우다가 삼국 중에 사실 제일 강국은 조조의 위나라죠. 오나라의 선권과 촉이 같이 손을 잡고 위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손년이 이때다라고 해가지고 연나라를 세우고 연국을 세우죠. 연을 어디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북경을 갖다 연경이라고 하잖아요. 북경 가보면 북경 맥주도 있고 연경 맥주도 있는데 그쪽 중심으로 연나라를 세우고 드디어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손도, 공손강 뭐 이때 중국은 원래 어떤 세력을 좀 기르면은 그 세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군으로 봉해주고 그 다음에 제후로 봉해주고 더 커지면 이제 왕으로 봉해주는데 왕으로 봉해주는 거는 조조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조가 자기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공손씨를 갖다가 영영향후라는 제후로 봉해줘요. 그러니까 이 공손씨가 다 절하고 그걸 받은 다음에 사신 떠나니까 야 창고에 처박아놔. 내가 요동 왕이지 어떻게 제후냐 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손자인 공손년이 드디어 이때다라고 해가지고 연국을 세워가지고 이제 황제를 자칭하는 거죠. 그랬더니 위나라에서 저거는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위나라의 형식적인 책봉을 받으면은 내버려 두는데 그걸 거부하고 독립왕국을 세웠으니까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유명한 사마선왕 사마의 집안에서 세운 진나라가 나중에 위나라로부터 선양을 받는 형식으로 세운 진나라가 위초고 삼국을 통일시키고 중원의 통일시대를 열게 되죠. 그 이전에 이제 사마선왕 사마이가 군사를 이끌고 공손년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고구려 동천왕이 얼마 전에 고구려 동천왕은 또 위나라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고구려의 국시 다물이 당군조선의 강역을 되찾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구려는 서쪽으로 땅을 넓혀가기 때문에 늘상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고구려가 위나라가 연을 공격하니까 고구려 동천왕도 군사를 보내가지고 양쪽에서 협공을 하죠. 그래서 공손년이 양평이란 곳에서 목이 떨어지는데 이때 삼국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동, 낙랑, 대방이 다 평정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싸운 장소가 어디냐면 요동 양평인데요. 지금의 하북성 일대인데 뭐 중국 사람들이 항상 요동 고대 요동의 개념이 틀렸다 그랬죠. 지금 요령성으로 비정하고 있는데 뭐 요령성으로 비정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전쟁 벌어졌는데 평안도하고 황해도에 있던 그 낙랑과 대방이 왜 평정되냐고요. 그럼 싸울 때 이쪽에서는 야 우리 군중궐기대회라도 열자 해갖고 군중궐기대회 열어서 사마이 물러나라 했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낙랑 대방이 다 지금의 하북성 일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공손년의 목이 떨어지면서 요동 낙랑 대방이 다 평정됐다라는 기록이 나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바로 이 공손도가 동명의 후손인 구태에게 자기 딸을 줘가지고
해가지고 이 구태가 아주 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자기네들끼리만 감춰놓고 있는 비밀이 있었죠. 일본인들이 만든 거.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다 백제는 서기전 18년에 온조왕이 건국했다. 근데 일본과 한국 역사학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백제 그때 건국 안 했고 혹시 있었다 그러면 조그만 동네 국가였지 나라 아니었어. 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나마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은 백제는 누가 건국했냐. 근초고왕이 건국해서 4세기 후반에 그렇게 했던 걸 갖다가 국사학계의 태두라는 늘상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국사라고 할 때 나라 국자가 대한민국인지 대일본 제국인지 저는 항상 의심한다 그랬죠. 이병도 씨가 고유왕 때 건국했다라고 해가지고 3세기 후반으로 조금 끌어올렸어요. 이병도 씨가 그나마 지금 세층 젊은 식민사학자들보다는 이만큼 애국심이 있었던 거예요. 50보 100보인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병도 씨는 고유왕 때 백제가 건국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태를 갖다가 요 태자를 이자로도 읽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읽어보니까 구이 이름이 고이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 구태가 바로 고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 사람들 일반 국민들을 다 삼행으로, 문맹은 사라졌지만 삼행으로 만들어 놓고 요따위 논리로 구태라고 써놨는데 요걸 갖다가 태자를 그냥 이자로 읽고 구이, 그럼 구이가 되는데 요게 고이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 인물이 고이야. 이따위 걸 역사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나마 그래서 이병도 박사가 일본인들이 근초고왕 때 백제가 건국했다라고 하는 거를 100년 정도 끌어올렸는데 요즘 젊은 지금 강단을 장악하고 있는 역사학자들은 아니지. 일본인 스승님들이 근초고왕이 건국했다 그랬는데 이병도 왜 고유왕이라 그래? 아니야. 우리는 본사, 일본에 있는 본사 지침 따를 거야 라고 해가지고 고유왕 때 백제가 건국했다고 하는 것도 후대인들의 고유왕 중수관념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다. 백제의 건국연대는 더 낮춰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학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지금 돈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역사 연구하라고 돈 쏟아붓는데 한국이 자국사 연구에 국고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근데 자국사가 아니라 대일본 제국사, 한국 지방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백제를 보면은 중국 기록에 보면은 백제의 동성왕이 자기 부하들을 갖다가 왕으로 봉하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 상령장군, 면중왕, 조군은 힘을 오랫동안 보좌했고 무공도 뛰어났으니 지금 가행 관군 장군, 도장군, 도한왕이라 하였고 면중왕을 일 잘했다 그러면서 도한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백제임금은 자기가 황제니까 자기 부하들을 왕으로 봉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왕들 사이에 서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면중왕이 서열이 더 높은 직위인 거죠. 그 다음에 건의장군 8중 후 요거는 약관 때부터 보좌에서 충성을 다한 것이 일찍부터 드러났으므로 이제 가행 상령장군 아착왕 후에서 아착왕으로 등급을 확 올렸죠. 그 후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있는데 8중으로 갖다 아착왕으로 높였어요. 그 다음에 건의장군 여력은 그 바탕이 충성스럽고 정성스럽고 문무가 함께 뛰어났으므로 이제 가행양장군 매로왕이라고 칭했고 이 장군에서 왕으로 후도 뛰어넘고 한꺼번에 왕이 됐죠. 그러니까 백제의 관직을 보면 이 제일 위에 황제가 있고 그 아래 이 왕들이 여럿 있는데 왕들 사이에 서열이 있죠. 그 아래 후가 있고 제후가 있고 그 아래 장군이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백제를 갖다가 22개 담노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노를 다스리는 그 인물들이 다 황제 밑에 왕이나 제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보기 좋게 이제 표로 만든 겁니다. 이 조근은 면중왕에서 도한왕으로 승진했고, 요거는 팔중후에서 아착왕으로 승진했고, 여력은 건의장군에서 매로왕으로 이제 승진했고, 이렇게 쭉 이제 승진한 기사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엔 또 뭐가 나오냐면은 백제 동성왕이 자기 부하들을
각 지방관을 임명하는 게 나아요. 지방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대륙백제가 어느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나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다를 행권위장군 광양태수에서 가행령장군 대방태수로 임명했다거나 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광양군이란 곳과 대방군이란 곳, 이건 전부 다 백제의 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권위장군 조선태수 사마를 갖다가 가행권위장군 광릉태수로 임명했다고 나오죠. 그럼 이 태수는 군을 다스리는 지방관을 말하는 건데 조선군, 광릉군 이게 전부 다 대륙백제의 지방관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회매라는 인물은 청하태수로 또 임명해요. 그러니까 여기만 따져도 광양군, 대방군, 조선군, 광릉군, 청하군 이 5개 군을 갖다가 백제에서 직접 지방관을 파견해서 다스리는 대륙백제 지역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동안 가야사를 연구하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은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를 이제 삼으라고 해가지고 국고로 엄청 쏟아붓더니 가야사를 복원한 게 아니라 임나일본부사를 복원해서 지금 그동안 한 2, 3년 동안에 많은 이제 무리가 일어났었는데요. 그 중에 가야사를 임나일본부사를 복원을 하면서 이 남한의 식민사학자들이 가야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에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가야가 전라도에 있었다는 증거로 된 게 바로 이 양직공도라는 게예요. 그 양직공도라는 건 뭐냐면 양나라 원제라는 임금이 자기가 왕자 시절에 양나라에 왔던 사신들을 갖다가 쭉 그림을 그리고 이제 글씨로 쓴 건데요. 약 6세기 때의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제는 옛날 구위로서 마한에 속해 있었는데 진나라 말기에 고구려가 요동을 공략하자 낭랑, 백제 역시 요서 진평연을 경유했다. 이거는 분명히 대륙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백제를 갖다 백제라고 안 쓰고 여기 보면 낭랑이라고 썼어요. 여기 낭랑이라고 썼죠. 고구려가 요동을 공략하자 낭랑 역시 요서를 공략했다라고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백제가 옛 낭랑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낭랑이라고 쓴 겁니다. 다스리는 곳은 고마라하고 읍을 담나라고 하는데 중국의 9년에 해당한다. 22개 담노가 있는데 왕의 자제와 종족들이 나누어 한다. 나라 곁에 소국들이 있는데 반파, 탁, 다라, 전라, 사라, 지미, 마련, 상삼원, 하침나 등이 부용하고 있다. 언어와 의복은 고구려와 대략 같다 하는데 여기 요 상사문이 바로 전라도야 라고 앞뒤 맥락도 없이 우기다가 원사료를 갖다 들이대면서 그 다음에 찍소리 못하고 사라졌다가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게 바로 전라도예요 하고 이제 우기는 이야기겠죠. 그런데요, 당나라 두가 편찬한 통전에도 이 대륙백제 이야기가 나와요. 진나라 때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공략하여 소유하자 백제 또한 요서, 진평 두 군에 운거하였다. 지금의 유성과 북평 사이이다. 바로 대륙백제가 어디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료죠. 지금의 유성과 북평 사이이다. 지금은 언제예요? 당나라 두 시절이죠. 그럼 당나라 때 유성과 북평이 어디인가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고대사 위치 비정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요동 문제예요. 요동. 지금은 요녕성 요하를 기준으로 그 동쪽을 요동, 그 서쪽을 요서라고 하는데 그거는 대개 요나라, 특히 이제 명나라 때 고착화되는 지리 개념이고 그 이전의 요동은 지금의 하복성 일대입니다. 뭘로 알 수 있냐면 사기에 보면은 서초패왕 항우가 자기를 따라다닌 자기를 도운 장군들을 갖다 각 지방의 왕으로 봉하는데 그때 요동왕으로 봉한 사람이 장도예요. 장도가 요동국의 수도 무종으로 가는데 무종이 어디냐면 지금의 천진시 옥전현이에요. 고대 요동은 지금의 천진 일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에서 뭐 고구려 땅에 뭘 하나 새로 했으면 되는데 그냥 요동 이렇게 통칭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혼란이 생겼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위치 비정이 지금의 갈족산 연산산맥을 넘어오면 막 뒤죽박죽 엉망이 됩니다. 한 예로 제가 중국은 이제 삼국지 열풍이 있으니까 중국 학자가 쓴 삼국지 기행문을 봤더니 뭐 조조나 유비가 있던 곳은 다 유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성이라는 곳을 갔더니 거기로 갔다 윤영성 조양이라고 비정하는데 가보니까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이 당시 유성이 지금의 윤영성 조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가장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윤영성 조양이라고 유성을 보고 그려보면은 현재 조양이 요 지역에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렇게 본 것처럼 현재 중국학계는 요성을 윤영성 조양이라고 하고 북평은 하북동 노령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현재 중국학계의 견해를 기준으로 대륙백제를 그려보면 이 일대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 대륙백제는 이 일대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대륙백제를 중국 학자들이 써놓은 걸 갖다 기준으로 찾아보면 이쪽 지역에 지금 대륙백제가 있었다는 것이 중국 문헌으로 우리 문헌도 아니고 중국 문헌으로 드러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역사의 지평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자기네 땅이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다 우리 땅이었어. 그럼 여기가 아주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니네가 말하는 대륙백제가 여기 있었잖아. 그럼 여기는 니네 땅이겠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한 역사 왜곡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는 거꾸로 동북공정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을 엄청 쏟아주고 있고 이런 역사하는 사람은 다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고 뭐 이러니까 이 나라 진짜 역사관이 있다고 보기가 상당히 힘든 나라죠. 여러분들이 각자 부리다 뭐 좀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은 식민사학은 아주 우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하셔서 이 대륙신라 대륙백제를 다 복원시키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민중들이 일어나서 나라 망할 뻔한 걸 건진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땅덩어리는 뭐 독립돼 있지만 역사관은 여전히 총독부 항무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총독부 항무국으로부터 우리가 역사를 독립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